예, 오랜만에 우리 기업인들과 함께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신 김현우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아까 저커버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평소에 현대 사회의 주인공은 기업인들이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인들은 본인이 생산하는 굿 제품 또는 용역의 품질로 소비자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고 또 그 제품과 용역을 만들어내는 종사자들의 복지, 그 사람들의 인생 또 걱정해 줘야 되고 나아가서 사회에 대한 공헌을 어떻게 하면 사회의 일부로서 같이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또 많이 해야 되는 게 기업인들의 지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정치하시는 분들도 힘들다고 하시지만은 저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기업인들의 활동 범위와 또 기업인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것이 현대인으로서는 정말 가치 있는 그런 활동이 아닌가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침에 오면서 공자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오늘 아침에만 생각한 건 아닙니다. 나이 40이면 불혹이다 이런 말씀들 우리 듣고 컸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야 한 50세쯤 사시면 인생살이 다 마지막이다 해서 40이면은 진짜 인생 말기죠. 요즘은 롱지비티 그러니까 훨씬 오래 살게 돼서 40이면은 청년입니다만은 그래도 머리가 좀 이 정도 되고 희끗희끗하고 또 이제 어떻게 하면 마지막을 어떻게 잘 정리할 수 있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나이가 되면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게 눈에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요런 이치로 요렇게 돌아가는구나. 요건 여기가 잘못돼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됐구나. 근데 요즘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살아온 게 잘못 살아서 제 머릿속에 정리된 제 소신이나 제 상식이나 제 철학이 도대체 하고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는 건가? 아니면은 하여튼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회장님들 이렇게 모신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다가요. 한 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지만 새롭게 정의를 한다면 시대는 암중모색의 시대다. 그렇습니다.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오늘 제가 한미 FTA 대응과 과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잘했고 어떤 과제가 있을까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굉장히 플루이드하고요. 그렇지만은 결과는 도출되기 마련이고 그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은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꼭 이야기만을 하는 것은 너무 시야가 좁아질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 도대체 하고 큰 모습의 그림이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것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구촌 75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대충 10억 명씩 늘어가는 그 연도를 보면요. 1800년에서 세기가 바뀔 때는 1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근데 10억 명이 늘어가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져가지고 대체로 요즘은 한 11년 내지 12년 하면 한 10억 명씩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까 75억이 17년 작년 그러니까 올 6월 현재입니다. 2011년에 70억이었으니까 한 6년 만에 다시 5억이 늘은 거죠. 그러니까 10억이 늘려면은 한 11년 내지 12년 하면 다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스테디하게 지구의 인구는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고령화가 아니고 14세 이하의 유소년보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더 많은 거죠. 거기에는 저도 한 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지하철 공짜표 아직 신청 안 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한 70 될 때까지는 좀 활동을 하고 70 넘어서 그 카드를 좀 신청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아직은 지하철 돈 내고 타고 있습니다. 그건 제 개인 이야기죠. 이렇고요.
요거는 제가 세계 1억 넘는 나라들을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대충 보면은 1억 넘는 나라들이 이렇습니다. 뭐 당연히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파키스탄, 나이제리아, 방글라데시,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죠. 근데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소비합니다.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큰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거죠. 미국이 당연히 뭐 아주 개방된 시장이면서도 뭐 이 규모로도 남들 못지않은 그런 시장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다음 국제사회 정치안보, 뭐 제가 너무 단순하게 말씀드리는지 몰라도 국제사회 정치안보의 큰 레짐은 이렇습니다. 우선 유엔의 P5, 이게 뭐 원래부터 핵무기를 갖고 있던 5나라죠. 이 나라들이 주도가 돼서 NPT라는 조약을 만들었고 우리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북한은 탈퇴를 했습니다. 여기에 10조 1항을 보면 최약국의 최고 국가이익이 위협을 받으면 탈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이익, 안보이익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결국은 지금까지의 어떤 평화의 구조는 밸런스 오브 테러, 네가 때리면 나도 때려, 네가 착살내면 너도 착살나, 이런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어떤 큰 구조였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느냐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유엔 총회, 이거는 뭐 나라마다 다 1개국 한 표입니다. 미국도 한 표, 저 밑에 제가 한 3년 반 살고 갔던 아프리카도 한 표. 굉장히 민주적인 정당성이, 절차적인 정당성이 구비된 그런 기구죠. 그런데 사실은 실효적이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실효적인 모든 결정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뭐 국제기구의 한 큰 질서의 레짐입니다. 그 다음에 큰 플레이어로서 G2, EU. 이 G2가 미국하고 중국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을 G2라고 부르는 거기에는 엄청난 큰 변화가 지구촌에 생긴 겁니다. 소위 박스 아메리카나가 깨진 거죠. 미국 혼자만의 말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결국 중국이 나서가지고 안 된다 하면은 잘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질서가. 대표적인 게 지금 뭐 한반도의 핵무기,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 어떻게 할래? 미국하고 중국의 생각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동중국해 항해 질서 어떻게 할래? 미국하고 중국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 이 과거에 없었던 중국의 등장, 이 박스 아메리카나가 깨지고 있다.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질서가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동맹,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정도입니다. warsaw 팩트는 거의 깨졌죠. 그 다음에 극단적 테러 집단, 이런 것들이 뭐 국제사회 정치 안보의 큰 플레이어들입니다. 그 다음 경제는 어떠냐? 이렇습니다. 뭐 대충 이런 나라들이 이런 기구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OECD, 그래도 나라 같은 나라들이 모인 게 OECD죠. 거기에 다크, 요거는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얼마 전에 들어갔죠. 요거는 OECD 35개국 중에 한 28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후발 개도국을 위해 가지고 앞선 선진국들이 GDP의 0.6% 정도를 원조로 내놓자라는 가이드라인을 레커멘데이션입니다. 권유죠.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돈을 내는데 0.6%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코이카 들어보셨죠? 코이카에서 쓰는 모든 원조 프로그램 다 거기에 계산이 됩니다. G7, G8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이런 나라들이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일부 할 수 있지만은 결국 여기에 중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변했습니다. 왜 그렇게 변했냐? 여기에 새로 들어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나라들이 합친 비중이 너무 커진 거죠. 이제는 이런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소위 지구촌 GDP의 크리티컬 매스를 형성을 하지 못합니다. 크리티컬 매스가 있어야 다른 쪼물하게들 보고 따라와 이러면 따라갈 텐데 이렇게 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따라와 해봐야 너가 합쳐봐야 60%가 안 돼. 이러면은 안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G20가 생길 때 MB 시절입니다만은 여기 보면 한국, 중국, 일본은 이미 G8에 들어가 있죠. 가장 볼멘 소리 하면서 뭐 동북아에 한중일이 다 있는데 한중일 세 개가 다 G20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 라는 말을 했던 게 일본입니다.
일본이 우리가 들어가는 걸 별로 탐탁하게 생각 안 했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숟가락 놨습니다. 근데 여기 숫자가 많아지니까 여기에도 합의가 잘 안 됩니다. 또 중국 위안이 끼어 있죠. 그래서 뭐 잘 합의가 안 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국제사회가 지난 한 35년 동안의 이 경쟁적인 개방, 또 세계화, 뭐 이런 걸로 하면서 국경의 높이를 낮추고 시장의 개방폭을 넓혀왔던 그런 거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저항이 생기고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요 WTO, 요거는 뭐 통화관계고요. 커런시죠. 요거는 개발관계고요. 요게 이제 무역인데요. 한번 보시죠. 금방 보겠습니다. 이거 가트입니다. 가트의 성과라는 거는 관세 인하입니다. 이건 딱 WTO에서 큰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관세가 이렇게 내려갔더니 뭐가 좋아졌냐? 세계적인 상품의 교역량의 증가, 물론 한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높낮이가 있었습니다만은 큰 시계열에서는 쭉 증가가 됐습니다. 연 6.2% 정도. 그랬더니 세계적인 GDP에 증가가 있었다. 이거는 경제학자로서 좌파든 우파든 데이터로서 이거는 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교역의 증가는 세계적인 GDP 증가에 크게 기여를 했고 그것이 결국 인류의 삶에도 질을 높이는 데 기여가 됐다는 것이 이제 가트의 큰 성과죠. 그러다가 가트가 WTO로 바톤을 넘겼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요겁니다. 가트에서 조금 더 해보자 하고 유화를 해서 WTO가 95년 1월 1일 출범이 됐죠. 이때 우리나라 엄청나게 협상에 어렵게 참여를 했습니다. 잘한 거죠. 근데 요 이야기는 좀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끝까지 상처가 남아있는 게 지금 쌀입니다, 쌀. 예. 다른 많은 나라들이 쌀을 예외 없는 관세화라는 물결을 타고 쌀 시장을 개방을 할 때 우리는 끝까지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하면서 페널티를 냈습니다. 10년 동안 유예를 하면서 MMA, 요만큼 물량은 사줄게. 그 MMA 물량이 처음에 10만 톤에서 시작해서 10년 만에 20만 톤이 되고 다시 10년을 연장해서 20년이 지나면서 지금 40만 톤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페널티로 받은 40만 톤이 우리가 관세화의 유예를 위해 가지고 냈던 페널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관세하러 갔습니다. 513% 관세 매기고 외국산 쌀 4-5개. 근데 한 톨도 안 들어옵니다. 513% 내고 누가 들어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세하러 가면은 그때 냈던 페널티는 없어져야 되겠다는 게 상식적인 판단인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40만 톤은 사와야 됩니다. 지금도 사오고 있습니다. 근데 쌀은 국내에서도 남습니다. 예, 남는 쌀은 저장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돌이켜서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쌀 걱정을 하고 쌀만은 지켜야 된다고 했던 그 결정이 잘 된 것이냐. 지금쯤은 한 번은 돌이켜볼 만한 거죠.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근데 그런 작업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우리 시스템의 큰 구멍 중에 하나가 그때는 오판을 할 수 있고 뭐 인간이니까요. 미스테이크를 할 수 있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한번 복귀를 해보고 다시 한번 그런 실수를 리피트하지 말자라는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논쟁 제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WTO에서 조금 더 잘해보자 한 게 DDA죠. 사실은 제가 여기에 선을 쫙 번개선을 꺼가지고 이게 끊어졌다는 표시를 하고 싶었는데 제 이 작업이 좀 신통찮아가지고 못했는데요. 여기서 단절이 됐습니다, 지금. 거의 뭐 DDA는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WTO 플러스로 가자는 소위 트레이드 바이 룰, 다자간 무역 체제는 여기서 정체가 되고 있다. 그게 오늘날 세계 통상 질서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지역이다, 바이레이트럴이다 이렇게 쭉 모여 있는데요. 요거 지금 미국이 깨져버렸죠. 뭐 별로 힘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교역을 늘리기 위한 지구촌 전체 차원의 각국 정부의 단합된 노력은 지금 많이 뭐 김이 빠지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예, 그 이유 중에 큰 거는 미국이 관심이 없습니다. 예,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WTO 까불면 나 탈퇴해 지금 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최근에 조금 더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게 파란 선이, 세계 교역 성장세입니다. 한 번씩 툭툭 내려간 적이 있죠. 툭툭. 2008년 뭐 이런 때 대표적으로. 그렇지만은, 이 세계 경제 성장보다는 늘 교역의 성장이 컸습니다. 결국 교역이 성장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2012년, 13년부터 이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세계 경제 성장이 무역 성장을 앞질렀습니다. 경제는 성장이 되는데 무역은 지금 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주장을 하죠. 이제 상품 교역은 올 때까지 왔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투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입니다. 2013년 이래로 이 투자 잔액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횡보를 하는 거죠. 이제 그만큼 세계화에 대한 어떤 이 저항의 분위기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 이런 것들이 전에 같지 않게 굉장히 좀 침체되고 있다. 이런 게 하나의 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고실업이 나타나고 하는 데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이 된 거죠. 등장이 되면서 이제 쇠락한 공업 지역의 소위 근로자, 실업자들의 가슴에 불을 확 지르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이미 세계화는 상당한 정도의 저항이나 어떤 피크를 치고 더 이상 어떤 이 브레이크스루 한 번 더 이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여건 안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이 됐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요 기간 동안에는 교역이 성장을 앞섰습니다.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 세계 교역은 연평균 6.5 플러스 정도로 증가가 됐는데 최근에는 2.0 내지는 2.0보다 밑으로 작년에는 1.3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회복을 하고 있는데도 교역의 증가는 계속 좀 정체가 되고 있고 회복세도 미미하다. 그런 게 전체적인 우리 지구촌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자본이동과 관련한 국제통화체계도 굉장히 분절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결국 상품, 자본, 사람의 이동인데요. 사람의 이동, 이 흙 가지고 브렉시트가 지금 생겼습니다. 예? 난민들이 몰려오고 하니까 그걸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그런 문제도 촉발이 되고 말아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저는 간추리면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자주의 멀티레이터럴리즘입니다. 보다는 유니레이터로. 우선 미국의 질서가 앞서야 된다. 미국의 법령이 미국의 가치가 다자주의보다는 앞선다. 일방주의가 더 큰 거죠. 그다음 인터내셔널리즘보다는 내셔널리즘. 자유무역보다는 공정무역.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페어 트레이드란 말을 하지 않고요. 적법한 무역 방어 조치 이런 말을 합니다. legitimate trade defensive measures. 그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아주 legitimate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비트윈 라인을 읽어보면은 못 견딜 정도의 적자에 대한 대항은 그건 legitimate하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세계의 글로 이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디파인 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액션을 보면 TPP 탈퇴를 했죠. TPP 탈퇴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TPP2를 미국 없는 TPP2를 만들어 가자는 논의가 없지는 않습니다. 일본을 중심으로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TPP2의 논의 동향이 어떤 거냐 하면 TPP1에서 도저히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걸 마이너스를 해가자.
TPP-1에서 뺄 거 빼고 조금 더 편안하게 TPP-2를 만들어가지고 미국 없이 우리끼리라도 가보자. 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이너스를 베트남 같은 나라는 우리가 미국 등살에 엄청나게 양보를 많이 했는데 요거 이런 거 빼겠다 하고 빼는 그 덩치가 지금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류의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게 각국이 빼기 시작하고 하면은 빼는데도 균형이 맞아야 되고요. 해서 쉽게 그렇게 미국 없는 TPP-2가 쉽게 진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무역협정에 대한 재점검을 지시를 하고 결국 이렇게 했죠. 해가지고 나프타 재협상은 8월에 1차 회의, 지난 한 2주 전인가요? 9월 초입니다. 멕시코에서 2차 회의, 그 다음에 9월 말 정도에 오타와, 카나다죠. 그래서 3차 협상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프타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는 것이 한미 FTA 재협상 내지는 개정협상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프타 협상에서 보니까 제일 이렇게 벽에 부딪힌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이 멕시코에 대해서는 기초임금, 기초급여를 올려라. 그러면 이제 멕시코의 원가가 올라가겠죠. 그런 주장을,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멕시코하고 카나다의 공이 미국산 부품, 소위 로컬 컨텐츠 중에 미국산 부품의 비중을 늘려라. 그래야 역내산으로 인정을 하고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고, 지금 그거를 카나다나 멕시코는 아주 받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나다는 미국에 대해서 기후변화, 이거 국제적인 관심사인데 너가 탈퇴한 거 잘못했다 하고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한 조항을 나프타에 새롭게 잡아넣자 라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그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결코 쉽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USTR이 미국 의회 통과한 요때 보면은 여기에 환율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환율 문제를 같이 보겠다. 네. 근데 그게 무역 적자, 소위 미국이 아주 어렵게 생각하는 무역 적자 문제가 무역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환율로 조지겠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기후변화의 탈퇴를 한 거. 네. 이거는 제 생각에는 미국의 그 글로벌 리더십에 엄청난 그 손상이 된 걸로 봅니다. 지난번 G20 회의에서도 미국을 제외한 19개국이 기후변화 협약은 반드시 유지돼야 되고 거기에서 합의 내용은 존중이 돼야 된다. 근데 미국만이 이제 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어가지고 기후변화 협약에 탈퇴를 한 미국 이러 해내가지고 소위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지금 미국의 리더십은 굉장히 크게 훼손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관련입니다. 사드도 처음에 10억 불 내놔라 해다가 지금 미국 경비로 좀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말을 좀 정제된, 리파인된 말을 하지 않고 이게 툭툭 뱉어버리고 또 나타나는 결과는 좀 달라지고 하니까요. 우리 한때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았을까? cry wolf. 그러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 나타났을 때 늑대야 하면 아무도 안 믿는 거죠. 그런 형태의 어떤 정치 지도자의 이 가벼운 말 또는 가벼운 언급 또는 좀 충격적인 발언, 근거 없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전략적으로 이 방향을 트는 그런 효과보다는 이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한테 했던 이런 이야기, 잡킬러 아닙니다, 사실. 그 반면에 USTR NT 보고서 요거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하리블, 재협상, 이런 말. 그건 제가 넘어가기 전에 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따 결국 결과에, at the end of the day, 결과를 만들어낼 때, 그럼 그 결과의 베이스가 뭐가 돼야 되느냐? 미국이 매년 미국 기업들이 상대편 국가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소위 애로, 불만, 이런 것들이 미국 USTR로 집약이 되고, 미국 USTR에서 매년 3월 말에 그걸 보고서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NT이고, 그게 National Trade Estimate라는, 그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편이 늘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한 20페이지 들어가 있죠. 20페이지라면 큰 분량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조목조목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한미 FTA는 도움이 됐다라는 기업들의 평가가 있고요. 다만 강론으로 가면은 이것 때문에 장사 못 해먹겠다. 이런 건 좀 고쳐주면 좋겠다라는 게 한 30개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30개가요. 카테고리별로. 그거는 기업별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컨피덴셜 머티리얼이 아닙니다. 공개된 자료입니다. 결국은 이 바텀업이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상대편 국가에게 이것 좀 어드레스를 해달라. 그 요구를 할 때 이것만이 베이스는 아니죠. 그 많은 베이스 중에 꼭 끼는 베이스가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 중에 한미 FTA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행 문제에 걸린 게 있는지, 난 컴플라이언스가 있는지, 아니면 한미 FTA하고는 관계없지만은 미국의 어떤 비즈니스 인트레스트에 우리가 부당하게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라는 것들을 보려면은 여기가 제일 좋죠. 이거 시장에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예. 한번 요걸 좀 각자 기업에서 하시는 분야하고 관련해가지고 뜯어보시면은, 이게 이런 말이 여기에 나오는구나. 라는 걸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공동위원회 하자회가 했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있다가, 이거 폐기해야 되겠다. 폐기 검토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또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랬을까? 라는 건 저도 다 추측의 범주입니다. 아무도 속내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추측하건대는 8월 22일 날 서울에서 하고 미국 돌아가서 이 친구들이 그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한테 보고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죠? 우리나라 경우에도 돌아가서 금방 이게 탑 어젠다가 아니면은 대통령한테 쪼르르 가서 보고하기는 어렵죠. 아마 그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서 있었던 이야기의 결과를 보고를 받아봤더니 자기 마음에 안 든다. 라는 생각이 이런 표현으로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이 그 정도야?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다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설왕설래 하다가 폐기를 위한 논의 당분간 없다 하고 이제 또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발언도 조금 감정적이고 좀 좀 단선적이고요. 좀 적극적인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앞으로의 개정 협상은 서로 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되고 그 진행된 결과는 어떤 형태로든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그 이야기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8월 22일 날 있었던 결과는 우리는 이렇게 해보자 하고 주장을 했던 것 같고요. 저쪽에서는 이거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던져놓고 갔다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국 정부 간에 이런 이야기는 대놓고 그냥 길바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 아주 내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알아야 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알아서 별로 좋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파악키로는 상품 수지 여기에 적자는 너무 크다. 이게 좀 해소돼야 되겠다. 이행 이슈 있다. 이게 좀 고쳐야겠다. 이런 등등을 다 하다 보니까 개정 협상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숙제를 던졌고 저쪽은 이런 숙제를 우리한테 던지고 끝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저런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로지컬리 이론적으로는 대응을 엄청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논의는 여러분들 지면을 통해서 또는 데이터를 통해서 다들 보셨을 텐데요.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간단히. 한미 FTA 체결 2007년 4월 2일 날 여기 하얏트 호텔에서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업계에서 6년 전부터 이거 한미 FTA 좀 해야 되겠다. 그거 하고 정부가 그걸 테이크업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테이크업 해가지고 협상에 들어간 거는 때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업계는 6년 전부터 해달라 했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미국 측하고 이야기할 때도요. 지금 새로운 정부가 나타나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저거 나고 잘못됐다 하지만 결국 이게 시작은 업계가 비즈니스 인터레스트로 이니시에이트가 된 것들이다. 그런 히스토리에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쭉 갔습니다. 합의되자마자 한번 고쳤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들어서가지고 미국 민주당이죠. 뉴 트레이드 팔러시 해가 레이버하고 노동하고 환경조항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잉크도 안 말랐던 그 협정문을 일부 고쳤죠. 솔직히. 그 다음에 사인을 하고 또 대통령들이 바뀌었습니다. 예. 요 사이에 요거 한 줄로 표시가 되었습니다만은 쭉 협상이 진행되고 대통령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재개를 할래 말래 하는 걸로 우리나라는 완전히 광화문이 무법천지가 됐었죠. 촛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2008년 6월에 이거를 수입 재개를 하기로 했고 그러면은 금방 될 줄 알았는데 또 시간이 걸리면서 결국 부시 대통령은 물러났습니다. 바락 오바마가 나왔죠. 이때는 또 2008년에 월스트리트에 금융위기가 들이닥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1성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자동차 부분은 도저히 그대로 억셉트가 못한다. 자동차는 꼭 고쳐야 된다. 그 주장을 했고 우리는 한자도 못 고친다 하다가 결국 또 재협상을 했습니다. 그까지 가는데 거의 한 2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요게 지금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게요. 특히 이 중에서 코리아 모터 비클 세이프티 스탠다드 요거 지키기가 어렵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자동차 안전 기준은 좀 짬뽕입니다. 미국 거, 유럽 거, 우리 거 합쳐가지고 이게 한국의 안전 기준이다. 그중에는 미국에서 따온 것도 많이 있죠. 근데 미국이 맞추기 어렵다. 그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맞추기 어려운 게 아니고 1년에 많이 팔아봐야 7,000대, 10,000대, 지금 한 2만 대 팔죠. 파는데 그 작은 수출 대수를 위해 가지고 새롭게 조립 라인을 만드는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게 미국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다가 차가 빠그러지거나 사람을 죽일 정도로 위험하지 않으면은 미국 안전 기준도 괜찮으니 봐달라. 그 한 게 요겁니다. 그래, 그러면 제작사별로 25,000대까지는 미국 안전 기준을 지키면은 우리 기준 지킨 걸로 간주해 줄게. 라고 한 게 엄청나게 큰 양보였죠. 그런데 이 25,000대, 지금 미국 3사, GM, 포드, 크라이슬러 다 합쳐가지고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비율은 많이 늘었죠. 7,000대에서 몇 년 만에 2만 대가 됐으니까요. 한 300% 늘은 거 아닙니까? 3사 다 합해도 지금 2만 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25,000대라는 실링이 아직 이 천장이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업계에서는 이거 좀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잘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재협상의 큰 거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주면서 이제 특허약하고 이 복제약의 시판 허가를 어떻게 연계를 하느냐라는 부분에 조금 여유를 얻고 하면서 우리 제도를 구성하는 데 시간을 많이 벌고 하는 주고받기식으로 그때 재협상이 됐었습니다. 결국 돌이켜보면은 협상하는 데는 1년 걸렸고요. 협상 결과물을 국회를 통과시키고 결국 발효시키는 데는 한 5년이 걸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협상이 끝난 뒤가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웠던 거죠. 요거는 제가 최근에 무역협회에서 다른 공부를 하면서 얻었던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상품교육은 이거 빤합니다. 세계교육은 이만큼 줄었는데 한미교육은 많이 늘면서 그 결과가 요때가 2011년이 2012년 3월에 발효가 됐으니까 그 전에 발효 전에 하고 지금 작년까지를 보면은 이 수입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엄청 늘었다. 이 수입 시장에서 점유율이라는 건 빤합니다. 우리가 글로벌리 세계에서 가져오는 수입을 분모로 놓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그거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분자로 놓으면 나오는 게 우리 수입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입니다. 그 계산 간단하죠. 이렇게 늘었습니다. 예. 한 2.4% 늘었습니다. 2.14%네요. 우리도 늘었습니다. 0.62% 늘었습니다.
이거 퍼센티지로 보면 우리는 진짜 세 발의 핍니다, 이거. 근데 미국 시장의 베이스가 워낙 크죠. 예. 그러니까 뭐 이 0.1% 늘은 것도 0.6% 늘은 것도 굉장히 큽니다. 미국은 이렇게 뭐 한 2% 눈에 띄게 늘었는데 우리 수입 시장 규모 자체가 작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한미 FTA를 한참 할 때요. 어떤 교수님께서 토론회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개방의 파트너를 구할 때는 덩치 크고 개방의 폭이 넓은 개방의 심도가 깊은 나라가 하는 게 도움이 된다. 바로 이겁니다. 덩치 큰 놈하고 놀아야 떨어지는 국물이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만들어 본 자료인데요. 미국이 FTA를 체결한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나라들하고 쭉 FTA를 체결했죠. 오래된 순서입니다. 이게 최근이고요. 이게 양측 간의 조화전야를 비교를 한 겁니다. 왜 이게 1.6이냐면 제가 이거 만든 건 2015년입니다. 2016년에 더 늘은 거죠. 0.5% 정도 더 늘어서 2.1%가 됐는데 하여튼 1.6이 2015년 현재 우리는 0.62. 보시면은 이 정도로 양측 간에 늘어난 나라가 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음영 처리한 데가 그래도 양측이 다 올라간 데인데요. 이거 보시면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결코 FTA를 하면서 손해보지 않았다. 다른 나라들 이렇게 막 세 발의 피같이 늘 때 미국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의 시장 규모가 너무 작은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숫자는 다른 데보다 아웃스탠딩하게 숫자가 유의미합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 한미 FTA는 다른 미국이 체결한 FTA 어느 것보다도 윈윈의 효과가 뚜렷하다. 그거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아까 상품 교육, 서비스 교육. 서비스는 우리가 늘 한 100억 불 정도 적자입니다. 적자에다가 최근에 주요 부분에 특히 IP하고 관련된 수입의 동향이 뭐 좀 커지고 2013년에는 한 71억 불 정도 우리가 적자네요. 적자가 아니고 우리가 사들여 온 거죠. 수입을 한 겁니다. 2016년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다시 2013년 정도로 갔더라고요. 한 70억 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바깥의 해외 소비가 아니고 금융 서비스, 전문 경영 컨설팅, 통신 서비스, IP 수입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사실 미국이 지금 상품 교육 가지고 적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미국 산업 구조에 제조업은 크게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지금 뭐 서비스가 거의 78%, 80%입니다. 그런데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진 미국이 제조업에서 상품 교육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강하게 하면서 이거 좀 수정을 해달라. 그 자체가 조금 웃깁니다. 네? 그리고 이 적자 규모 자체가 한번 보시죠. 이건 투자고요. 적자 규모 자체를 한번 보죠.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미국의 대한국 무역 수지 추이입니다. 거의 안 보입니다. 뭐 좀 크긴 하지만요. 지금 283억 불. 이거 미국 통계죠. 그런데 미국의 글로벌 트레이드에서 적자 이렇습니다. 뭐 한 70년 초반에 살짝 미미하게 흑자를 보였다가 한 번도 흑자 보인 일이 없습니다. 그거 다 떨어집니다. 지금 7,300억 불입니다. 미국의 적자 규모가요. 그런데 한국은 이렇습니다. 한국에 대한 적자 규모가. 그런데 이걸 고친다고 이게 올라오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미국 적자 규모가 이렇다면은 이거는 한국의 문제가 아니죠. 미국 경제 자체, 경제 구조의 문제입니다. 에다가 규모를 한번 보시죠. 그렇습니다. 이거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한 적자죠. 요거는 보니까 미국 자료인데요. KEI 자료네요. 상품하고 서비스를 합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170억 불. 전체 중에 310억. 이게 독일, 멕시코, 일본, 이태리, 인도, 다음에 우리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을 가만두고 이걸 딱 픽업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고쳐야겠다. 이거 할인을 하다.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리바트가 가능한 거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서비스 받고요. 이거 투자입니다. 뭐 잡킬러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사실은 투자를 하면은 일자리가 생기죠. 2013년, 14년을 기준으로
이 파란 게 우리의 대미 투자입니다. 우리 게 더 커졌습니다. 예. 미국에 대한 투자보다 우리 게 큽니다. 그리고 한미 FTA 발효 이전에 비교하면은 지금 우리의 투자 잔액이 거의 2배입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미국의 뷰로 오브 이코노믹 애널리시스 자료죠. 그대로입니다. 미국 자료도 똑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세계의 대미국 투자도 늘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가 거의 2배 이상 늘었다. 늘면서 이렇게 많은 잡을 크리에이트를 했다. 지금 고용을 하는 게 4만 5천 명. 이게 재밌습니다. 미국에 있는 평균 외투 기업들의 평균 임금이 1년에 8만 불인데 한국 기업들의 평균 임금은 9만 1,700불이다. 우리가 한 10,000불 더 줍니다. 네. 우리는 한국 기업은 미국에 투자를 해서 아주 엄청난 하이 퀄리티의 잡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게 잡킬러냐. 이런 반박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요거는 제가 미국에 있는 코참 자료를 좀 넣어봤는데요. 코참에서만 빼곡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각 주마다 우리 기업의 프레젠스. 엄청 많습니다. 읽어보니까요. 근데 하나 눈에 띄는 게, 요 중서부 여기에 별로 없어요. 주로 농업지역이죠. 여기는 다 제조업들이 투자를 됐고, 요 농업지역은 쇠고기, 돼지고기, 옥수수, 주로 여기서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미국 50개 주에 제조업이든 농업이든 골고루 FTA 때문에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주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도 코참 자료인데요. 보니까 뭐 크게 중요한 우리의 투자를 이렇게 표시를 해가 이 미국 주요 정치인들 찾아다니면서 이 도표를 내놓고 나름대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한미 FTA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고마운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앞으로, 요거는 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스크린 해가지고 줬는 자료가 무역협회에 와서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뭐 요렇게 우리나라의 유수 기업들이 추가 투자에 계획이 있다. 뭐 이런 것도 미국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죠. 요것도 좀 재밌습니다. 과연 한미 FTA가 한미 FTA 때문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늘었냐라는 걸 한번 보시면요. 이게 2011년, 제가 2015년, 2016년 자료를 제가 못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큰 차이 없습니다. 2011년에 우리의 미국 수출이 560억 불. 요거 미국 수치입니다. 미국 수치를 인용을 했더라고요. 무역협회에서. 우리 수치는 조금 다르죠. 근데 5년 뒤인 2015년에 710억 불. 그러면 요 차이가 150억 불인데 이 150억 불의 구성이 FTA 때문에 관세 절감 내지 철폐의 효과를 받는 품목들의 50억 불. FTA하고 관계없이 실어낸 품목의 증가가 약 98억 불, 100억 불입니다. 네. 요게 뭐냐? 요 중에서 한 90억 불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아까 제협 사항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우리에 대한 2.5% 관세가 지난 4년 동안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으로 깎아줬고요. 그 제협 사항의 결과였죠. 그것 때문에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그러고는 똑같이 서던 데스로 0%로 간 게 비로소 작년입니다. 작년은 2016년이죠. 그래서 조금 더 늘긴 는 것도 없습니다. 2015년에 비교해가.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에 소위 90억 불 늘었다는 자동차는 FTA 때문에 관세 혜택이 있었던 게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한 10억 불이 철강하고 IT입니다. 그런데 IT는 처음부터 관세가 제로입니다. ITA에 따라 가지고요. 철강도 우리가 실어내는 제품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영세율입니다. 관세 더 본 거 없습니다. 그게 합쳐가지고 100억 불이었거든요. 반면에 미국이 우리한테 실어낸 그래서 굉장히 큰 증가율을 보이는 이런 제품들은 관세 효과를 분명히 본 겁니다. 우리가 관세를 합의에 따라서 많이 깎았던 것에 대한 미국의 대한 수출이 쭉쭉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로 관세 철폐 내지 절감의 효과를 본 거는 우리보다 미국이 더 크다라는 것도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미 FTA가 양측 간에 어떤 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었느냐라는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진짜 할 말이 많은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는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세계 경제가 조금 뭐 회복기가 있고 그 회복기를 이끄는 게 뭐 미국 경제가 지금 제일 낫습니다. 예. 미국 갔다 온 사람들도 그러고요. 미국 정부도 이게 돈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지금 끌어들여야 되겠다. 이자율 인상 큰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그죠? 조금 너무 많이 풀려 있고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통화를 좀 환수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작년부터 나온 거죠. 그 반면에 우리 경제 좀 어렵습니다. 지금 아주 저성장 고착화에 실업률은 높고 지금 미국 실업률 한 4%라고 합니다. 선진국의 4% 그런 거 없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실업률 4%면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보통 이렇게 협상장에 앉으면요.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우니까 봐달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바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우리한테 와가지고 지금 월스트리트가 착상나고 미국 자동차 3사가 지금 완전히 도산지경이 이러는데 좀 봐주라 하면 그거 봐줘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지금 미국 경제 괜찮습니다. 괜찮은 나라가 지금 허덕거리는 나라 앞에서 이거 적자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전반적으로요. 큰 그림에서. 우리 대응 과제 이거 제가 좀 자세히 쓰려다가요. 사실은 이런 무역협회라는 아주 공적인 타이틀이 있는 이런 모임에서 이걸 디테일하게 나열을 하면은 이거 우리한테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 금방 뭐 미국이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업계에서 이런 거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게 바다 건너로 금방 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뭐 결코 좋을 수가 없고 해가지고요. 그냥 제가 하나로 딱 하고 구두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 단계입니다. 소위 기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고는 기싸움을 하다 보면 서로 쿨링 오프가 됩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숙성이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랄까요? 조금 서로 생각을 가다듬는 거죠. 상대편에서 이렇게 들은 이야기와 자기 생각하고 이렇게 절충을 해보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근데 아직 여기는 안 간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과는 있어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발언을 하고는 저거 그냥 없었던 걸로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뭔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거는 뭐 불문가지죠.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 만들어내야 되는 방향은 코러스 안에서 어떻게 할래? 협정문 안에서 뭔가를 볼래? 아니면 협정문 바깥에서 협정문하고 관계없이 다른 이야기로 무슨 해법을 좀 만들어 볼래? 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이야기죠. 제가 여기는 뭘 이렇게 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협정문 안에서는 이행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행 이슈. 지난 5년 동안에 미국이 볼멘 소리 했던 거. 뭐, 우리 언론에 소개된 걸로는 법률시장. 이거는 미국도 인정을 합니다. 법률시장 개방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을 단 거는 협정문의 위반은 아닙니다. 우리가 협상을 통해가지고 조건을 달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49%까지 인정을 한다는 49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3단계로 개방을 하는 마지막 단계에 한국은 certain condition을 impose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보에. 그 impose 할 수 있다는 권한으로 49%라고 때린 거죠. 그런데 미국이 처음에는 이거 협정 위반이다 하다가 협정 위반이라는 말은 안 하고 이거는 자유무역 정신의 위반이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겁니다. 지난 5년 동안에 미국이 우리 시장에서 하면서 한미 FTA 이행에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 라는 게 어떤 게 있었을까? 라는 거 보면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원산지 검증이 너무 까다롭다라는 말들이 한두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해외에서 처리하는 오프쇼어 데이터 프로세싱 센터들을 중요한 은행들은 갖고 있죠. 그게 뭐 나라마다 다 법인이 있으면서 나라마다 다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게 뭐 싱가포르 또는 뭐 보통 그런 거점이 되는 나라에 큰 센터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가져가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하는 거죠. 그 데이터가 오프쇼어로 이전하는 데에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협상할 때부터요. 국민의 그 개인정보 보호 뭐 이런 거죠. 그 사이에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묘하게 그 비트윈 라인에서 서로 합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싹 클리어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NTE에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면서 내놓은 불만사항, 그런 것들이 소위 코러스 안에서 해결을 한다 하면은 이런 카테고리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코러스에 조항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서로가 더 잘 해보자 하면서 업그레이드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프타에서도 디지털 이코노미, 즉 디지털 경제에 대한 3국 간의 협력을 어떻게 할래? 라는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못했었죠. 20년 전에는. 우리도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는 기억한다는 게 이커머스 정도 넣었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NTE 보고서에 보면요. 카테고리별로 곳곳에 한국의 데이터 보호 내지 활용에 엄청난 제약이 있다. 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특히 보안장비의 적합성 문제, 보안장비의 인정 문제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한국의 규제가 너무 심하다. 이런 말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T라고 해서 반도체 그 자체가 아니고 반도체를 활용하면서 들어오는 큰 장비들, 보안 장비들 이런 거에 대한 한국의 검증 제도가 너무 규제적이다. 예, 그 적합성을 맞출 수가 없다. 이런 불만들이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다 디지털하고 관계가 됩니다. 예, 디지털 경제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래? 라고 한다면은 아까 저커버그 이야기를 하면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발빠르게 움직이는 미국과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 그거 하면 그건 제 개인 생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는 소위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으로 지금은 조항이 없지만은 이 안에서 새롭게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웃 오브 코러스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한미 FTA의 어느 조항을 건드려도 미국의 무역 적자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어디를 건드리면 그 큰 적자가 해소가 되겠습니까? 예, 무역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적자를 해소하자. 그거 덤벼들면은 그 자체는 결국 이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이 바깥에서 뭔가 자꾸 이야기가 될 만한 내용이 있겠냐라는 거를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요새 언론에 이렇게 소개되는 것이 지금 새롭게 USTR의 미국 대표가 된 라이트하이저인가요? 저는 그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40대에 80년 초반에 미국 무역 부대표를 했다 그러죠. 미국 무역 부대표는 보통 3명입니다. 지금도 3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3명이 맡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라이트하이저라는 부대표가 받은 거는 딱 하나입니다. 일본하고의 적자 해소해라. 딱 그거 하나로 미국 무역 부대표직을 수행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때 그분이 만들어낸 게 VER입니다. Voluntary Export Restraint입니다. 알아서 덜 실으라. 그거죠. 예. 일본 보고 특히 자동차 알아서 덜 실어내라. 그 다음에 알아서 더 사가라. 미국 부품 더 사가라. 그 대표적으로 한 게 누메리컬 타겟입니다. 그러면서 매니지드 트레이드를 한 거죠. 이거 나중에 WTO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없어졌죠. 근데 지금 그분이 USTR입니다. 미국 대표입니다. 80년대에 VER을 하면서 일본에다가 요구를 해가 합의를 한 게 1년에 일본산 자동차 태평양 건너서 파는 거는 165만 대 이상 못 판다 하고 수치 제한을 한 거죠. 그걸 3년을 했습니다. 3년을 일본이 잘 지켰죠. 그러다 일본이 가서 싹싹 빌어가 180만 대로 올렸습니다. 그러고 한 2년 하다가 또 싹싹 빌어가 200만 대로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WTO가 출범이 되면서 이거 뭐 하는 짓이냐 하고 없어진 거죠. 예. 근데 자동차 이야기를 계속하고 무역 적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내면 이거 진짜 이건 좀 곤란합니다, 사실. 예. 적자 그 자체를 어떤 형태로 너가 알아서 좀 수정해봐. 좀 곤란하죠. 예. 곤란하긴 한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환율 이야기를 하면 우리 또 어려워집니다. 예. 그런데 환율은 사실은 미국이 한국의 환율이 시장 가치보다도 굉장히 평가절하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지는 오래됐죠.
예, 그것 때문에 한국의 수출업체들이 재미 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지도 오래됐고요. 그래서 환율 문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나 스무딩 아웃이라는 시장에 개입은 합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투명하게 하느냐, 뭐 많으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한 환율은 미국 재무부가 핸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상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미국 재무부 사이에는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어떤 통상협정에도 환율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건 아직 없습니다. 지금 나프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죠. 예. 근데 미국이 적자 이야기를 하면서 환율 문제를 통상에다 가져오면은 이거 엄청난 정말 획기적인 그런 게 될 텐데요. 이거 섞어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환율 문제는 이 안이 아니고 여기서 나올 겁니다. 예.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근데 사실은 미국이 경제가 좋아지고 이자율이 올라가고 하면은 달러가 빠지고 하면은 우리 환율은 소위 지금 1130원 정도에서 자꾸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엔 무역 적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자꾸 내려라 라는 압박을 할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요인이 시장에서 충돌이 되겠죠.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소위 적자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미국 입에서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우리 대응은 굉장히 좀 아주 예민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out of quarters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거죠. 적자 자체, 그 다음에 환율 이런 것들이 결국 out of quarters에서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조금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게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기업이 미국이라는 그래도 가장 개방되고 가장 큰 개방된 시장을 기업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겠다. 이게 정부 차원의 이야기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 투자를 더 해주고 시장 관리 차원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 안에서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무슨 정부 대 합의로 어떤 기업에 대한 압박으로 조금 더 해보지 이런 것들은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저는 결국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 단계가 조금 얼마나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폐기한다는 말까지 나왔다가 또 김정은이가 빵빵 쏘아대고 이러니까 그 말은 쑥 들어가면서 결국은 협상을 하긴 하는데 당신 말 중에 이런 거는 너무나 문제가 많다. 아까 같은 논박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겠죠. 하다가 서로가 할 말 다 하고 나면은 요거는 좀 챙겨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서로가 할 겁니다. 이제 숙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런 단계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단계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안에서 나올 거냐? 여기서 뭐가 생길 거냐?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정도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외부 요인은 나프타 재협상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느냐. 예? 여기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소위 미국 부품의 활용도를 더 높이는 로컬 컨텐츠를 올리면서 미국 부품의 비중을 올리는 그런 미국의 목표를 어떤 형태로 실현해낼 거냐 이런 거죠. 그게 깨질 거냐 말 거냐. 깨지면 우리한테 좋으냐.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우리한테 좋으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보다 앞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미국의 TPA가 내년 7월 1일로 종료가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연장이 돼야 미국이 어떤 맨데이트를 받고 상대편하고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까 코참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미국 업계 이런 이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업계들이 진출되어 있는 어떤 집합체가 코참입니다. 여기서 미국 정치권, 또 미국 업계, 또 프로트레이더 연구소 이런 쪽하고 계속 어떤 좀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설정해 가고 이런 관계를 설정해 가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기타 무역협회도 좀 기여를 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설명을 마치고요. 설명이 조금
지금 뭐 굉장히 내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제 전망은 조금 좀 브로드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로써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